도대체 요즘 왜 이러세요? 저랑 인연 끊자는 거예요? 인연을 왜 끊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행동들이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진작에 알려주시던가요? 혹시 노망이라도 나신 건가요? 그럼 당신들은 지금까지 나랑 인연 끊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난 당신들이 하는 만큼 똑같이 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요? 집에는 못 오게 하고 오겠다고 했다가 오지 않고 아무 때나 찾아와서 밥 얻어먹고 손님 대접 받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기억 안 나요? 당신들 정말 나랑 인연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화를 낸다면 엄마도 똑같은 기분이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당신들한텐 당연한 일이 왜 엄마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6세 이정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36세 박준호와 며느리 강혜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자식이 되는 일은 많지만 부모가 되는 일은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일일이 신경 쓰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부모죠. 이정순 씨도 그걸 알고 있지만 혼자서 아들을 키운 뒤에 결혼한 아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모질게 대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는 것처럼 부모도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 아들과 며느리는 인연을 끊자는 거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정순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아들이 결혼한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최근의 일입니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운 이정순 씨는 아들을 힘들게 공부시켜 결국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33일 때였습니다. 결혼하기 딱 적당한 나이였죠. 데리고 온 며느리는 당시 40살이었고 이름은 강혜진입니다. 예쁘고 똑부러진 며느리라 아들이 좋아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이정순 씨에게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주말에만 참석하고 명절에는 저희끼리 여행을 가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함께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고 이정순 씨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 제사에는 와야지요. 남편의 제사가 우연히 주말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올 수 있는 날보다 못 올 날이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평일에 퇴근하고 와서 제사 지내고 다음 날 또 출근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제사도 아니고 아버지 제사잖아요. 그래도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는 다 며느리들 못 살게 구는 문화예요. 누가 며느리도 데리고 오라던가요. 너라도 와야지. 그러니까 주말이면 저 혼자 올게요. 어쨌든 혜진이랑 다 상의한 뒤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엄마가 저희 의견에 좀 따라주세요. 너무 단호하고 차가운 아들의 말에 이정순 씨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한 번 왔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가족이 된 후로는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방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뽀득뽀득 걸레질을 하고 있자니 힘든 와중에도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외아들이고 아들도 외아들이며 이정순 씨 본인도 형제자매가 없어서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새로 생긴 가족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삐삐삐 하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괜스레 소파 위에 올려놓은 방석의 각을 맞추던 이정순 씨가 퍼뜩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도 며느리도 여행 가서 푹 쉬다 와서 그런지 결혼해서 그런지 얼굴빛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둘을 보는 이정순 씨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네. 음료수를 마시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정순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저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 맞춰서 먹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먹이기 위해 이정순 씨는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요리를 준비하려니 손이 많이 갔습니다. 주하나, 이거 여기 마늘이랑 양파 좀 까줘. 아들이 식탁으로 와서 이정순 씨를 돕는데 며느리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킬 마음은 없었지만 손님처럼 앉아 있는 모습에 요즘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준비해서 요리를 완성하고 식탁으로 분주히 움직였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좀 놔줄래라고 요청하면 아들이 일어나 숟가락을 놓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을 차렸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했습니다. 원래 이런 상을 차릴 때면 아들도 옆에서 잘 도와주었는데 이번에는 혼자 앉아 있는 며느리가 신경 쓰였는지 아들은 소파로 자꾸 돌아갔습니다. 밥 먹어라 과장을 조금 보태어 식탁 위에 상을 차리듯 요리를 놓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무척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치우는 것도 모두 이정순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또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주하나 좀 도와줄래? 차마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아니, 왜 자꾸 손님한테 일을 시켜요라고 말하며 정말 자신을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이정순 씨가 생각하기에 아들도 며느리도 손님이 아니니 손을 좀 보태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며느리는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생각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울까요? 하고 물어보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던 이정순 씨는 다들 그런 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정순 씨는 홀로 설거지를 한 뒤에 과일까지 내오고 지친 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 몸이 고생하긴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온다고 하면 마다할 부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은 한참 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으니 멀리 살지 않아도 특별히 볼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은근히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바빠서요. 말로는 그랬지만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이정순 씨의 생일도 아들이 결혼한 뒤로는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면 자주 못 볼 것은 짐작했지만 이렇게까지 남처럼 지낼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불러도 자식은 오지 않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르는 건 마음대로였습니다. 엄마 예전에 자주 입던 양복 있죠. 그 쥐색 같은 거 그거랑 검정색 두 벌을 엄마 집에 두고 온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가져다 주실래요? 결혼 직전 신혼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던 자취방을 정리하며 잠시 이정순 씨의 집에 짐을 보관했던 아들이 놓고 간 것이 있는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좀 급한데 오늘 좀 가져다 주세요. 퇴근해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오늘 좀 늦게 끝나서요. 오늘은 아들도 며느리도 일이 늦게 끝난다며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순 씨는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순 씨가 아들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정순 씨가 아들네 집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시간에 맞춰 양복 두 벌을 들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층 출입도 비밀번호를 쳐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도착했는데 밑에 문을 열어줘야겠는데 그러자 아들이 난감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어쩌죠? 지금 일이 좀 덜 끝났어요. 뭐 그럼 언제 와? 금방 끝내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들 직장과 집이 멀지는 않기에 기다리기로 한 이정순 씨는 다행히 같은 아파트 주민이 문을 여는 것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 앞에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온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어쩐 일인지 오지 않고 말이죠. 결국 기다리다 지친 이정순 씨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늦을 것 같으면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줘 안에다가 넣어둘 테니까. 그러자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비밀번호는 좀 말끝을 흐리는 아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이렇게 기다리라는 말인가 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엄마한테 비밀번호도 못 알려주다니. 내가 또 언제 너희 집에 온다고 민주가 싫어하죠. 며느리를 들먹이며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아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날도 덥고 다리도 아파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문 앞에 두고 갈게. 바닥에요? 그럼 어떡하니? 그러자 아들이 망설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집 안에다가 넣어두고 가세요. 알았어. 비밀번호 뭐야? 지금 문 앞에 있어. 그러자 아들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집안은 살펴보지도 않고 소파 위에 양복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뒤를 돌아 나와 버렸습니다. 놓고 간다. 이렇게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라고 빈정이 상할까 싶을 수도 있지만 아들은 아무 때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데 짐을 들고 기다리는 자신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라도 아들 내외는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가면 비밀번호고 뭐고 서운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잘 오지 않고 자신도 가지 않으니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는가 싶었고 부모 자식이 참 먼 사이구나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도 며느리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부모 마음을 몰라주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쯤 뒤에 며느리가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갖겠다는 소리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 이정순 씨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손자가 태어난 뒤로도 아들네와는 그다지 교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손자가 생기니 더 그랬죠. 애기 데리고 한번 못 오지. 그렇죠. 애 데리고 어디 가려면 너무 번거로워요. 챙길 짐도 많고요. 내가 가는 건 나중에요. 연락드릴게요. 그러니 알았다. 아이가 더 어릴 때도 처갓집에 자주 방문했던 것을 아는 이정순 씨는 아들에게 또 다시 섭섭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는 것은 이정순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신은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아니니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설 자리는 없는 듯했습니다. 그건 아이가 생기기 전이나 후나 다를 게 없었죠. 그러다가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때가 바로 얼마 뒤에 생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해와 그 다음에는 남편의 제사가 평일이라 이정순 씨 혼자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말이라 아들이 올 수 있는 날이었죠. 주말에 아버지 제사인 건 알지? 아, 일요일이죠. 아들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말엔 온다고 했잖아. 이정순 씨가 말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요. 알겠어요. 갈게요. 아무리 아들에게 서운해도 남편의 제사였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아들도 남편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의 꺼림칙한 반응에도 이정순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진짜로 오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일요일 밤이 되었을 때 이정순 씨는 제사상을 차리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제사상이라고 해도 남으면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척 소량을 준비했죠. 금방 오니 8시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네, 갈게요. 차 타고 2,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들이 9시 전에는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9시 20분이 되어도 오질 않았습니다. 어디쯤 왔어? 아까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자 아들이 잔뜩 미안한 기색이 되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올해는 저 없이 하셔야겠어요. 제가 사실 지금 어디 좀 나와 있는데 급한 일이라 오늘 못 갈 것 같네요. 가슴이 쿵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것을 보니 일하느라 못 온다는 것은 아닌 듯했습니다. 너 결혼하고 한 번도 아빠 제사에 안 왔어. 너무한 거 아니니? 돌아가신 너희 아빠가 통곡을 하시겠다. 다음에 갈게요. 다음? 또 제사가 언제 주말에 있나? 인터넷으로 좀 찾아봐야겠네. 이정순 씨가 언짢은 기분을 숨기지 않고 말하자 아들이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럼 늦게라도 갈까요? 12시쯤이나. 이정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못 온다는데 탓하고 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됐다. 너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다음에 꼭 와라. 남편 제사상을 앞에 두고 아들에게 소리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정순 씨는 눈물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정작 아들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정말로 실감이 났습니다. 마음 편해지는 길은 이정순 씨도 이제 아들에게 신경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자식 일이라면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 문제라면 어느 누구도 쉽게 손가락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정순 씨는 제사 때 그렇게 눈물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쯤 또 김치통을 들고 아들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갓집에서 꼭 그 김치가 먹고 싶다고 그러고 아들은 도저히 들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니 집에서 놀고 있는 이정순 씨가 오는 수밖에요. 그런데 아들은 약속 시간을 잊은 것인지 잠시 어딜 나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말이죠. 이정순 씨도 더는 못 기다리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려는데 한 층에 내 집이나 있어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복도에 냄새도 날 것 같았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집 안에 그냥 놓고 가자. 이정순 씨는 아들 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경고음이 들렸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려는데 아들에게서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엄마 벌써 오셨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는데 벌써 왔냐는 아들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초인종 눌러도 없길래 비밀번호 쳐봤는데도 문이 안 열리네. 왜 묻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세요. 물론 그게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는 아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얼른 이거 놓고 갈게. 또 알려달라고요. 그러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다시 올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비밀번호 치고 막 드나드는 건 좀 그래요. 그 정도 사생활은 지켜야죠. 서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정순 씨가 용건도 없이 무작정 들어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아들의 부탁만 아니면 올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뭐 가져다 달라고 하지 말어.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너희가 직접 가져가라. 부모가 뭔가 해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들 조금 불편하면 난리를 치는 아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부모 자식이란 원래 그런 사이가 아닌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저들이 알면 이정순 씨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김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치통이 큰 것은 아니지만 헛수고를 해서인지 녹초가 됐습니다. 이정순 씨는 멍하니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다음 날 이정순 씨가 외출했을 때 아들이 이정순 씨네 집에 왔는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김치 가지러 왔는데 문이 안 열리네요. 이렇게 아들은 언제든지 말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밤낮도 상관없고 필요할 때는 제 집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러니 이정순 씨도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 뭐예요? 김치 직접 가져가라 그러셨잖아요. 내 생일 치면 문 열릴 거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정순 씨가 한참 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대로 있는 김치통을 발견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가져가지 않았는지 아니면 엄마의 생일을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준석도 이번 참에 자신의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늦게 이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렇게 유치하고 치졸하게 똑같이 해야 기분이 풀리시겠어요. 뭐 그러는 너는 엄마 속상한 건 생각해 본 적 없어.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자식이랑 똑같이 해요. 부모가 돼서 황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퍼부어대는 걸 보니 정말로 자기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쫓아와서 밥상이라도 엎을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이정순 씨는 진짜 똑같이 하는 게 뭔지 모르는 이준석에게 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이정순 씨는 이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애기 보러 좀 갈게 오늘이요. 이준석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 손자 내가 본다는데 뭘 그렇게 놀라 그러고는 무작정 이준석 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어쩐 일이세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쩐 일이긴 우리 손주도 보고 너희한테 저녁이나 한 끼 얻어먹고 가려고 그러지. 그리고는 소파에 눌러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이정순 씨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해 어서 밥해라 배고프네. 며느리가 주춤주춤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준석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무슨 대화를 나누건 신경 쓰지 않고 TV도 보고 손자도 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밥 다 차렸다는 말을 듣고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갔죠. 앉아서 차려진 밥상을 받아 먹고 다시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치우는 것도 이준석 며느리 몫이었고 이정순 씨는 그쪽으론 눈길도 안 돌렸습니다. 마침 TV에선 이정순 씨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을 다 치우고 거실로 나온 이준석 며느리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딱 봐도 이정순 씨가 언제쯤 가려나 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쳐들어오니 오히려 이준석도 아무 말도 못했죠. 진작에 이렇게 살걸하는 후회가 됐습니다. 그러고도 과일도 얻어먹고 차도 한 잔 얻어먹은 뒤에 밤늦게 이준석네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 이정순 씨를 이준석이 쫓아나왔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며느리가 차려준 밥 드시러 오셨어요. 손님으로 와서 밥 10끼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무슨 손님이에요? 왜 심술을 부리세요? 나한테 너희가 손님이면 나도 너희한테 손님이잖아. 그리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무슨 심술이야. 이정순 씨는 흥하는 소리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 이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부탁이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애엄마가 어디 좀 예약해둔 데가 있어서 가야 하는데 원래는 장모님이 애기 봐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허리를 좀 다치셔서 엄마는 집에 계시니까 잠깐 와서 애기 좀 봐주실래요? 2시간 걸린대요. 역시나 자신이 필요하니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또 다른 부탁을 해오는 이준석. 제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아주 이기적인 놈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갈게. 주말에요? 예약이 내일이에요. 주말로 옮기면 되잖냐 그러자 이준석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주말에 됐으면 제가 받죠. 안 되니까 부탁드리잖아요. 그래 알았다. 내일 갈게 알았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오셔야죠. 그래 이제 출발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이정순 씨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았습니다. 드라마를 한 편, 2편을 보자 이준석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죠. 왜 안 오세요? 예약 시간 다 돼 간대요. 저 지금 일해야 돼서 이렇게 계속 전화 못 해요. 짜증스럽게 말하는 이준석에게 이정순 씨가 여상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못 가겠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출발하신다면서요? 아, 그게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그러자 이준석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요즘에 왜 그러세요? 지금 저랑 연이라도 끊자는 거예요. 연을 왜 끊어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행동들이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갑자기 못 오신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진작에 좀 알려주시던가요? 아버지 제사 때도 급한 일이 있다며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한 이준석이 할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니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정순 씨는 허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지금까지 나랑 연 끊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너희가 하는 만큼 똑같이 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니.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오겠다고 했다가 오지 않고 아무 때나 찾아와서 밥 얻어먹고 손님 대접받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억 안 나. 너는 정말 나랑 연 끊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자 이준석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화를 낸다면 엄마도 똑같은 기분이었다는 걸 알아야지. 너희한테는 당연한 일이 왜 엄마는 하면 안 돼. 그러자 이준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가 돼서 어떻게 자식하고 똑같이 그러세요. 부모는 사람 아니야.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 하는 말에 하는 행동에 다 상처받아. 준서가 결혼해서 네 가정 꾸리고 그런 건 다 좋은데 그렇다고 부모한테 상처는 주지 말고 살아라. 이제부터 나도 너희가 하는 만큼만 하고 살려고 해. 네가 엄마를 생각하는 만큼만 너 생각하고 네가 엄마를 대우해주는 만큼만 나도 너 자식 대접할 거니까. 너도 좋은 대접받고 싶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러지.
마이준석이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정순 씨도 함께 침묵하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유치한 복수였지만 이번 기회에 이준석이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습니다. 이정순 씨도 앞으로는 부모라고 무조건 베풀고 참고 홀로 눈물 짓고 하는 일은 그만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이정순 씨는 자식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업신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준석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정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몸으로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죠. 곰곰이 생각해봤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그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정순 씨가 마음먹은 것을 철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론 이준석도 이정순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정순 씨의 작은 복수는 성공한 듯 했습니다.